AI 시대의 유통, 물류 산업이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기회, 제약, 그리고 전략 이런 정도의 제목으로 준비했습니다. 저는 데이터 분석을 주로 해왔고 실무에서 컨설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대형마트, 백화점, 홈쇼핑, 온라인 쇼핑 같은 온오프라인 유통이 주로 같이 일을 했던 고객들이었고, 신용카드나 통신 등 통신 제조 같은 여러 분야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오늘 말씀 나눌 부분은 기회, 제약, 이게 이제 유통 물류 산업과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AI 기술이 어떻게 이제 그 변해가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들, 그러니까 이제 환경의 변화로부터 시사점을 좀 찾아서 대책,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제 과제를 찾아가 보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이야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느끼시고 계시겠지만 국내 AI의 관심도가 23년도 작년 그 초반에 챗GPT 등장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전체 이제 대중적으로 관심을 이제 과열 수준으로 그냥 폭발적으로 가지다가 이게 작년 여름부터는 안정적인 확산, 그러니까 이게 푹 꺼졌죠. 그러니까 과열에 이제 식고, 그 다음에 오히려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조심스럽지만 어떻게 이제 이걸 활용할 거냐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는 그런 추세로 이제 변해가고 있습니다. 리테일 산업의 핵심 이슈를 잠깐 짚어보면 2024년 기준으로 해서 최근 상황을 보면 이제 그 주요한 키워드들이 이제 옴니채널, 어떻게 이제 특히 온라인을 활성화시킬 거냐에 관심이 많이 있고, 또 온오프라 어떻게 연결시킬 거냐 관심이 많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중요해지고 있는 키워드 중에 이제 유료로 멤버십을 어떻게 가입을 시킬 거냐, 유료 멤버십이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방식을 이제 도입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제 SNS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게 상당히 중요해졌죠. 디지털 채널. 결국 이제 디지털로 이제 많이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고급화, 자체 브랜드, 이제 유통 쪽에서는 특히. 그 다음에 중고도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중고 시장을 포함할 거냐, 아니면 중고를 시장을 활용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이슈가 됐고, 데이터 분석을 활용해서 조금 더 맞춤형 서비스로 가는 거. 이제 비용도 줄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수요 예측이나 재고 관리, 그 다음에 맞춤형 마케팅을 위해서 실시간 데이터 분석 어떻게 할 거냐,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공급망이라든지, 그 다음에 구색의 다양성, 이런 부분들도 중요해지고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앞서 이제 한 10가지로 이제 분류해 놓은 이슈들을 보면 그 이슈들별로 AI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각각마다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 중에서 시급성과 중요성, 그 다음에 제약이 얼마나 크냐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우선순위를 한번 선정을 해보면, 옴니채널 쪽에서, 그래서 이제 채널 선호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채널별로 서비스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을 맞춤형 서비스 어떻게 집어넣을 거냐, 그 다음에 고도화시킨다는 측면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공급망의 회복 탄력성을 강화한다. 그래서 공급망 리스크를 식별을 해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이 세 가지가 특히 AI를 집중적으로 사용할 우선순위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유통 물류를 이제 망라해서 여기 이제 유통과 물류가 결합되어 있는 지금 모임이니까 보시면 여러 가지 그 AI를 적용할 수 있는 분야는 거의 무제한이라고 보죠. 업무에서 어떤 업무에도, 유통이나 물류의 어떤 업무에도 AI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들이 존재를 합니다만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했을 때 평가를 좀 덜, 실제로 가치에 비해서는 덜 하고 있다, 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제 추려서 한 10가지를 본 건데, 그 중에서도 이제 우선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수요 예측, 얼마나 정확하게 AI를 활용할 거냐, 이 정확도를 높이는 측면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동적인 공급 계획, 그래서 공급망 흐름의 최적화, 공급망의 최적화라든지, 또는 공급망 중단에 대비해서 적절한 파트너들을 리스트업 해놓는 것, 이런 부분들의 AI를 활용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기회이고 중요한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품질 관리나 예측적 유지 보수, 수많은 장비들,
그다음에 이제 뭐 설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뭐 고장나기 전에 빨리 가서 미리 예방을 해서 유지 보수를 할 수 있다는 상당히 중요하겠죠. 이 부분은 뭐 제조업 쪽에서 특히 매우 중요하게 제조업 쪽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뭐 첫 번째 그 항목 중에 하나인데, 역시 이제 유통물류 측면에서도 많은 시설과 장비들을 가져가고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예측 유지 보수, 그러니까 프리딕티브 메인터넌스라고 얘기하죠.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가격 결정을 동적으로 그리고 지능적으로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물 관리, 그 다음에 데이터 입력의 자동화,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의 도입, 이런 것들도 역시 중요한 기회를 제공해 준다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월마트의 케이스를 한번 보면, 월마트는 뭐 2019년에 제가 이제 봤었던 자료인데, 업무, 특히 이제 이커머스 쪽에서는 시작에서 끝까지 가능한 모든 기회들을 최대한 AI와 머신러닝을 적용을 해서 살리고 싶어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FC 네트워크, 그 다음에 오더 처리,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부터 상품 추천, 스마트 카트, 그 다음에 뭐 카투나이제이션, 뭐 기타 다이나믹 프라이싱이라든지 사기 적발까지 그 수많은 업무들, 여기 이제 있는 항목 하나하나가 다 AI를 직접적으로 적용하려고 시도하고 있고, 일부는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이죠. 이런 것들이 전부가 굉장히 업무의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전반적으로 AI를 활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이걸 하기 위해서 월마트 이제 그 듣기에 인도에도 월마트 랩스에 수백 명이, 그 다음에 뭐 미국 본토에도 뭐 수백 명의 이 관련된 전문 엔지니어들이 존재를 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계속 이제 이걸 개발하고 테스트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죠. 국내 상황을 보면 뭐 고객 맞춤형 마케팅 이거 오랜 동안 해오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담 서비스, 고객 상담을 원투원으로 하는 거, 그다음에 생성형 AI, 작년부터 이제 특히 그렇게 되는 거죠. 생성 AI를 통해서 신규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뭐 아이디어를 얻는다, 이런 정도의 작업들. 그다음에 이제 챗봇 기능을 그 업무 지원용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업무 지원용으로 챗봇을 고객한테 제공하는 게 아니라 편의점 주인한테 제공하는 것들. 그 다음에 뭐 패키지 디자인, 영상 제작,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활용이 되고 있고, 그 물류 프로세스의 뭐 각 단계들에 적용하는 경우도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 외에도 이제 프로그래밍, 그 다음에 각종 애플리케이션 개발, 이건 이제 특히 생성 AI가 굉장히 잘 할 수 있는 가장 이제 많이 사용되는 영역이죠.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분석과 데이터 사이언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국내 유통업체들 중에 다수가 이미 뭐 부분적으로는 조금이라도 사용하지 않는 기업들은 거의 없는 그런 형태의 수준까지 왔습니다. 특히 이제 생성 AI 쪽에서.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완성도, 얼마나 지금 그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느냐 이거죠. 그리고 활용도가 얼마나 높아서 그게 어떤 효과를 실제로 주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집중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여기 참고로 한번 보시면 한 연구소에서 작년에 이제 그 국내 연구소에서 작년에 조사한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국내 기업 중에 절반이 실제로 이제 AI를 업무에 적용을 했다 하고 응답한 사람들 중에 이게 이제 플러스의 ROI를 얻었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기업이 절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이제 투자한 비용조차도 못 건질 정도로, 당연히 이건 그 투자보다 많이 건졌어야, 훨씬 더 많이 건졌어야 이게 의미가 있는 건데, 절반 이상이 거의 실패를 했다라고 응답을 한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심각한 고민을 할 대목인 겁니다. 막연하게 AI를 도입하면 좋아, 이런 측면이 문제가 아니라 이 과연 투자 가치가 있는 거냐, 또는 어떤 부분에서, 그리고 왜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대목이라고 보입니다. AI를 활용을 한다는 측면에서 유통하고 물류에서 페인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을 리스트업을 해보면, 통합 비용, 운영 비용, 이 부분이
꽤 크다는 거죠. 초기에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관리, 정기적 유지 보수 역시 꾸준히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애로사항이 제일 큰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AI 기술이 아직 완성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 우리 이제 소위 AI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그 부분도 이제 문제가 되고, 데이터가 없다. 사실은 정확한 대량의 데이터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충분치가 않다. 그다음에 이제 보안 문제, 그리고 기존 시스템하고 이제 어떻게 연결시킬 거냐. AI가 혼자 돌아가는 게 아니라 기존 시스템하고 연결돼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통합, 호환성, 이게 이제 상당히 실제로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대목이고요. 그 다음에 한번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리고 적용하기 시작했다 하더라도 시장이 바뀌면 거기에 맞춰서 변경이 돼야 됩니다. 이게 이제 얼마나 적응적이고 그 다음에 유연하게 이걸 빠르게, 그리고 또 최소 비용으로 적응을 시킬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게끔 구성되어 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실제로 운영을 계속해야 되니까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조직적인 측면에서 이제 기술에 대해서, AI에 대해서 조직에서 신뢰를 얼마나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도 애로사항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일부는 이게 이제 자동화 측면에서 이제 인력 대체 이런 측면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한 조직의 저항도 존재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 특히 이제 생성 AI가 최근에는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생성 AI의 측면에서 한계, 장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생성 AI가 등장을 하면서 굉장히 큰 변화가 생긴 거죠. 비정형적이고 질적인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실용화됐다, 상용화됐다. 이건 엄청난 도약입니다. 여태까지 대부분의 데이터 분석이나 뭐 인공지능이라고 부를 때조차도 그저 그 숫자로 되어 있는 정리된 데이터만 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건데, 이게 지금 완전히 한 걸음이 한 스텝이 올라간 거죠. 자, 한계를 먼저 살펴보면 원하는 대로 안 나온다. 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생성 AI로 했을 때 뭘 답을 해 그랬을 때 딱 원하는데, 정확하게 원하는 대로 안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와도 결과가 상당히 일반적이라서 이게 뭐 굳이 써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신 상황을 반영하는 것도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아주 디테일한 부분을 조금씩 고치고 싶은데 잘 안 고쳐진다. 이런 문제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실제로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부분이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속도도 뭐 빠르기도 하고 느리기도 하고 우왕좌왕하고, 그 다음에 품질이라는 측면, 그 다음에 멈추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안정적이지 않다는 게 상당히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성 AI에 대한 관심을 이렇게 이제 많은 한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내일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바로 내일 뭐가 새로운 게 나올지, 어떤 새로운 기능이 등장할지 모를 정도로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챗GPT가 등장한 지 지금 만 2년이 안 됐으니까 1년 반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무수히 많은 새로운 기능들이 등장을 했고, 비슷한 기능들을 가진 소프트웨어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엄청난 생산성은 말할 필요도 없고, 창의력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고 사람이 생각하지 못할 정도의 새로운 것들을 생각해냅니다.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는 활용 방법을 조금씩은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도 주목할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한계하고 장점이 동시에 존재하다 보니까 우리가 주의도 해야겠지만 활용을 늦출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생성 AI하고 관련해서 2024년 올해 가장 이제 주목받는 부분은 멀티모달이죠. 그래서 모든 형태의 입력, 텍스트든 숫자든 이미지든 뭐 그 입력을 받고, 또 다른 텍스트, 이미지 어떤 형태로도 출력을 교차로 이제 제공을 할 수 있는, 이제 최근에 많이 큰 관심을 받았던 게 하나는 이제 소라라고 하는 오픈 AI에서 만든 동영상을 생성을 하는, 그 말로만 하면 그 비디오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굉장히 대중적인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아직은 이제 완성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꽤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그것도 뭐 간단한 한 줄만 가지고 배경까지 사람이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가능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주는
활용 측면에서 시사점은 텍스트로 상품 설명을 주면 그걸로 이미지를 그릴 수 있다. 또는 고객 리뷰 같은 걸 숫자로 바로 바꿀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상품의 이제 외관에 대해서 사진을 보고 텍스트로 설명을 하거나 요약을 해줄 수 있다. CCTV를 가지고 텍스트로 설명을 해주거나 그걸 또 요약을 해서 이거 이제 전체적인 상황을 집계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러면 엄청난 이제 활용 가치가 있는 거죠. 지금 이제 그 샘플로 이미지 만들어 놓은 건 편의점 내부를 CCTV를 찍었다고 했을 때 저런 이미지라면 그 이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라고 했을 때 설명을 이런 정도까지는 해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이 텍스트로부터 바로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월마트의 케이스를 한번 보면 뭐 워낙 큰 규모의 회사고 그 리더죠. 뭐 전체 그 유통업계에서 생성 AI를 업무 전반에 적용을 하고 있다. 생성 AI도 역시 워낙에 뭐 AI의 그 업무 활용에 대해서는 그 풀 스케일로 작업을 해오던 회사이기 때문에 여기 뭐 직원용 앱을 배포하는 건 기본이고 그 다음에 그 인테리어 디자인을 지원하는 기능. 그래서 이제 사진을 고객이 올리면 여기 이제 AR 기술을 포함해서 고객하고 이제 협의를 하는 거, 회의를 하는 거죠. 챗봇으로 회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진에 새로운 아이템들을 배치를 하고 이 전체 예산을 총액을 맞춰서 넣고 빼고 조절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해주는 기능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또 이제 그 최근에 나온 얘기를 보면 의미 기반의 검색을 강화하는데 상당히 이제 그 비중을 두고 있죠. 일단 상품을 찾아야 뭘 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기존의 이제 검색 엔진을 생성 AI 기반으로 그 의미를 더 정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적용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행사 계획을 자동으로 제안해 준 거예요. 자, 축구보기 파티를 하려고 해. 그러면 파티에 들어갈 제품들을 먹는 거, 뭐 마시는 거 쭉 해가지고 한 번에 이제 보여줄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식의 이제 그 기능들을 하고 있고요. 또 복잡한 의사결정. 예를 들어서 고객이 전자제품을 사려고 하면 전자제품끼리의 호환성이라는 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도 소용없고 화가 나겠죠. 잘못하면.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기능들을 또 개발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온라인 쇼핑에서는 핸즈프리 말로 페이지들이 찾아다니고 그 다음에 주문도 말로 하고 그 다음에 제품 리뷰를 요약해서 제공하는 이런 기능들까지도 다양한 기능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우리 생각할 부분은 월마트가 바로 이걸 적용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테스트를 상당히 오랜 기간 집중적으로 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보입니다. 바로 뭘 하려고 했을 때 이게 뭔가 잘못 작동된다고 하면 이거는 지금 문제가 되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충분한 테스트를 거친다는 건 이제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이제 하나 더 그 월마트가 밝힌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는 어디 모델을 쓴다. 예를 들어서 뭐 오픈 AI의 챗GPT를 쓴다. 뭐 또는 뭐 구글의 뭐를 쓴다. 이런 것들을 밝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밝히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디펜던시 문제가 있는 거죠. 한쪽에 묶이면 그쪽에 이제 그 비용을 올리거나 이 컨트롤을 잃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가격 언제 올릴지 모르고, 그죠? 그 다음에 정책을 어떻게 바꿀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대응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디펜던시 리스크를 최소화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복수의 그 기술적인 공급자들을 비교해서 사용을 하고 또 동시에 사용을 하면서 그거를 어느 쪽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대놓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AI에는 그 인풋과 아웃풋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 양쪽 모두에서 어떤 함정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인풋 쪽을 먼저 보면 사실 AI라는 게 기존의 AI든 생성 AI든 비즈니스의 모든 상황과 규칙을 파악할 수 있을 만큼 자, 그러니까 그 주어진 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 모든 충분한 데이터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제공이 돼줘야 좋은 결과가 나올 텐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그러냐 이거죠. 우리가 그만큼의 준비가 돼 있고 데이터가 그만큼 그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완전하게 이제 그 준비가 돼 있느냐 이게 매우 머리 아픈 대목인 거죠. 이제 여기서 실패하면 그 다음은 사실은 없는 겁니다. 또 아웃풋 측면도 마찬가지예요.
아웃풋은 AI가 뭔가를 만들어내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뭐 잘 넣었다고 치더라도 데이터를 이 만들어진 아웃풋을 우리가 업무에서 성과를 낼 수 있게끔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연결된 시스템, 프로세스 이런 것들의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느냐,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부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상태가 안 된다, 데이터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하면 이게 AI가 제공하는 요새 이제 생성 AI가 특히 제공하는 그 기존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제안을 하는 그런 기능을 이제 RAG, 그래서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이라고 하는데, 이런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넣어줄 데이터가 없으면 또는 불안정하거나 잘못되어 있으면 이 소용없다는 거죠. 또 프로세스가 그 다음에 연결된 시스템에 대한 준비가 덜 돼 있으면 있어봐야 뭐 AI 자체는 잘 돌아간다고 해봐야 이거 활용해서 업무의 성과가 나올 수가 없겠죠. 여기 이제 이 인적인 이슈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AI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AI를 개발하는 개발자, 이 개발자도 지금 우리가 충분한 양과 질을 확보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진짜 잘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사용자 측면에서 사용하는 방법 제대로 훈련을 받아 있는 상태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고객 응대하는 챗봇을 한번 살펴보면 챗봇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냥 고객이 뭔가를 물어보면 답을 해주면 끝인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그런 정도의 기능들은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질문하면 답하는 이런 형태로 그냥 구성한다고 해서 문제없이 실무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느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많은 그 기존에 이제 다른 방식으로 챗봇을 자동화해서 구현을 해도 실패를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고객 응대라는 업무에 특화된 필요한 기능들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고객은 아무 말이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재구성하고 또 거친 말이 나왔을 땐 순화하고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는 기능이 필요하고, 또 필요하면 고객한테 거꾸로 물어보는 질문하는 기능도 상당히 잘 구성을 해놔야 되겠죠. 또 답변을 던질 때도 답변이 이 고객한테 필요한 걸 골라서 재구성하거나 순화해서 답변을 하는 이런 기능들이 필요합니다. 거기다가 정확하게 내부 상황을 실시간적으로 현재 상황을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또 모든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러한 주변 기능들이 챗봇을 지원하고 챗봇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이래야 이제 제대로 된 응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머카리라고 하는 일본계 그 글로벌 유통업체에서 멀챗이라고 하는 챗봇을 앞에 이제 월마트에서 보여드렸던 것 같은 챗봇을 구성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테스트를 해보면서 3살짜리 고등학생한테 뭐를 선물을 했으면 좋겠어? 얘는 인공지능을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뭐 책, 인공지능 관련된 책을 선물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살과 고등학생이라는 컴플릿, 고객이 얘기한 거 이런 것들을 놓친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되면 고객들의 신뢰가 떨어지게 되겠고 업무적인 효과도 낮아질 겁니다. 자, 국내에서 적용한 사례를 하나 보면 이제 여행 플랫폼인데 이제 호텔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결과를 여기 이제 호텔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니까 주요 업무니까 그래서 각 호텔별로 후기를 요약을 해서 높은 평점을 요약하면 뭐고요, 낮은 평점을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낮은 평점 요약인데 강아지 동반의 편안한 숙소, 그 다음에 친절한 서비스와 깨끗한 객실, 오션뷰 다 장점이에요. 이게 장점이 더 많이 보여지고 있어요. 낮은 평점을 요약했는데. 그리고 요약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게 챗GPT 책임이 아니라 구현을 어떻게 했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설계했느냐예요. 그래서 이 업무에서 고객들은 뭘 원하고 거기에 맞춰서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니까 아직 이제 초보적인 수준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거를 이 정도 수준으로 완성도가 낮은 상태로 만들어 놓고 고객한테 오픈을 한다? 이거는 사실은 조금 넌센스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한 가지는 내부용으로 이걸 활용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는 아닐까? 이게 지금 실시간으로 고객한테 응대할 수 있는 준비는 덜 됐다고 보면 업무용으로 내부적으로 활용하는데 이게 더 적합한 걸 일단 무조건 고객부터 대고객으로 오픈하는 것부터 신경을 썼다는 것도 약간은 이해가 가지 않는. 그리고 또 이제 꽤 몇 달이 지난 한 반년 가까이 지난 것 같은데 그 이후에도 아직 업그레이드가 못 되고 있어요. 이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지금 좀 애로사항인 거죠.
자, 지금 이제 생성 AI를 적용하는 뭐 또 다른 방식들을 한번 보면 이런 것들 이제 감정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후기가 쭉 있다고 치면 그 후기에 대해서 후기를 분류를 하고 그다음 텍스트를 해석을 하고 그다음에 요거 감정적으로 이게 긍정이냐 부정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치화를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이걸 요약해서 업무적인 제안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내부용이라고 치면 이런 것들까지도 가능한 겁니다. 자, 이것도 이제 어떻게 만드느냐, 챗GPT 같은 이런 그 생성의 모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델 자체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 이걸 어떻게 구성을 하고 각 단계에서 어떻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시킬 거냐. 예를 들면 여기 두 번째 리뷰로 제가 이제 실제 데이터에서 갖고 온 리뷰들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 이 호텔은 편의점에 라면만 팔면 좋겠다. 그러고서 낮은 평가를 줬단 말이에요. 고객이. 그런데 이거는 어, 애매한 얘기인 거고 필요 없는 얘기인 거죠. 여기서는. 지금 평점 만들고 숫자를 뽑을 때 왜곡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필요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빼고 집계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사람이 이제 이 업무를, 분석하는 업무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얻게 되는. 그래서 결국 이 설계하는 사람의 능력이 상당히 요구되는 대목인 거죠. 상품 설명을 보충해 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온라인 쇼핑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상품은 있는데 그 상품의 설명 페이지를 봐도 이게 뭐냐, 이 상품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간단 말이에요. 왜 안 가냐면 자세히 써 있는 게 없으니까. 뭐 사실 그렇게 돼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몰라서 그 상품 설명할 능력이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 바쁘다 보니까 자세히 일도 많고 상품은 뭐 한두 개가 아니니까 많이 쓰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상품에 대해서 우리가 제한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보를 그 생성 AI를 통해서 보충을 한다면 상당히 뭐 풍부한 그다음에 고객 눈높이에 맞는 정보를 추가로 생성을 해낼 수도 있는 거죠. 뭐 고객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 컨텐츠를 만들 수도 있고요. 거기에 이제 플러스로 그 더 확장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능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부대찌개를 예시로 하나 보여드렸는데 부대찌개 자체를 상품 자체를 설명하는 거에다가 뭘 붙였냐면 토핑을 뭘 추가해 줄 거냐, 뭐 제육볶음, 마늘종, 뭐 깻잎, 그 다음에 된장 소스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드세요. 이건 상품이 아니라 상품을 사용하는 방법을 고객한테 안내하는 추가 컨텐츠인 거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생성 AI하고 기존 AI를 결합해서 사용하는 것도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매출 예측이라든지 뭐 배송 지연을 예측한다, 이상을 탐지한다, 뭐 그 거래 패턴 같은 것들에 그런 것들이 이제 기존의 AI라는 이름으로 분석 모델을 사용하고 있어 중요한 대목들인데 여전히 이게 이제 완성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고도화시킬 거냐 굉장히 중요하고 여전히 필요한 그런 대목입니다. 이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대목이고 그러려면 데이터가 더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예측하고 분석할 거냐는 목표 변수를 잘 정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추가 변수를 확보하는 측면만 한번 살펴보면 자, 판매 예측을 하기 위한 기존의 모델에 시장 분석과 관련된 생성 AI의 그 분석 결과물 이거를 이제 추가 변수로 추가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기존의 판매 예측 모델이 더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가격 정책을 수립하는데 판매 예측한 그 기존 모델의 결과를 생성 AI에다 집어넣고 질적인 그래서 가격 정책이라는 부분을 만들어내는데도 써먹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서 기존 AI, 생성 AI를 결합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대목입니다. 개인화된 상품 추천 이게 이제 그 리테일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대목인데 커머스 특히요. 이제 고객 상품 상호작용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실제 이제 구현되어 있는 그리고 이제 많은 회사들이 온라인 쇼핑 이제 커머스에서 그 개인화 상품 추천을 이미 적용을 뭐 수년 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데이터를 뭐까지 집어넣을 거냐, 그 다음에 어떤 결과물을 뽑을 거냐, 그리고 확보된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가공해서 집어넣을 거냐 이런 부분에서의 완성도가 아직은 그렇게 높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면 상품과 관련돼서도 상품의 단순하게 이제 상품의 분류 코드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코드 사실은 정확한 분류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코드 체계 자체가 뭐 여기 가야 될 게 저기 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이제 상품 속성을 가공을 해서 변수로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키워드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통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이제 상당히 다듬어서 사용할 수 있는 대목들인데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업그레이드가 돼야 될 거고 예를 들면 계절성 같은 것들도 상품 추천을 위해서 각 상품별 계절성 이런 것들도 가공 정보를 추가를 해주면 사실 상당히 달라질 수 있는 대목이죠. 목표를 어떻게 세우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는 대목인데 상품 추천한다? 그냥 추천한다가 아니에요. 바로 다음에 누를 걸 추천하느냐, 아니면 바로 살 걸 추천하느냐, 아니면 고객이 그거를 추천해 주면 이 상품이 많구나라고 느끼게 될 거냐, 장기적인 구매를 늘릴 거냐, 아니면 로열티를 높이고 싶은 거냐, 이런 목표에 따라서 이 모델은 다 달라지게 돼요. 다른 걸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뭘로 하는 게 지금 우리 상황에선 최적이냐, 그리고 이 중에서 뭐까지가 우리한테는 필요하냐, 요 정도는 해야겠다. 이거를 잘 설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이 또 아이디어가 많이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뭐 최근에도 제가 대형 쇼핑 커머스에서 온라인 쇼핑에서 제 걸 한번 딱 열어봤더니 지금 이미 3월인데 문어를 추천해 주더라고요. 물론 제가 문어를 구매한 적도 있고 문어를 자주 눌러보기도 했어요. 왜? 이거는 지금 추석 때, 그 다음에 설 때, 제사 지낼 때 제가 그 시즌에 이제 문어를 검색을 했었던 건데, 뭐 사기도 하고요. 그건 지금 3월이에요. 3월에 문어를 추천하는 건 타이밍을 모르는 거예요. 뭐가 빠진 거냐면 계절성이라는 걸 제대로 반영을 해주지 못했고, 문어라는 상품이 설이나 추석 때 제사 지낼 때 필요하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왜? 입력해주지 않았으니까 제대로. 이렇게 되고 자동으로 성과가 나온다 기대하면 그게 넌센스인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추천 엔진들을 그 기업들이 팔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자체로 구현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렇게 한다고 해도 거기에 이제 빠진 게 너무 많으면 고객 입장에서 이게 매력적인 또는 고객이 혹할 만한 그런 상품 추천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최근에 제가 한 컨퍼런스에서 본 사례 중에 하나인데 이건 이제 단가를 조정을 실시간으로 하는 다이나믹 프라이싱 하는 사례였습니다. 여기 이제 팀의 모빌리티에서 화물 운송 관련돼서 배차 단가를 조정하는 사례를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단가를 모델을 가지고 이제 과거의 배차 이력이랑 실시간 운송 데이터를 합쳐서 예측을 하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가격이면 이게 이제 적정하겠다 하고 조정한 가격을 제한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신경 써서 눈여겨볼 부분은 뭐냐면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요 공급 현황, 운송 조건 이런 것들 플러스 외부적인 영향 변수가 얼마나 잘 반영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결과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를 주려면 결국은 여기 영향을 미치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보이는 부분 외에도 외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때문에 정확하지 못한 예측이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기온, 강수량, 적설량, 풍속 같은 부분들이 외생 변수로 들어와 있는데 이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설명을 하죠. 그거에 따라서 정확도가 변동을 합니다. 결국 고품질의 대량 그리고 실시간 그다음에 다양한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하고 투입할 거냐 그리고 그걸 어떻게 가공해서 집어넣을 거냐 이 부분이 기존의 AI를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작업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이제 고려가 되어야 되는 숙제가 있는 그런 대목으로 보입니다. 판매 예측, 세일즈 포캐스팅이죠. 여기도 지금 오랜 동안 사실 사람들이 원했지만 그렇게 이제 높은 완성도로 보이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던 부분인데 현재 상황을 보면 많은 기업들이 머신러닝을 적용해서 정교한 모델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이미 이제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여기에 최근에는 이제 앞에서 본 것처럼 단가 조정처럼 내 외부 데이터를 종합해서 사용하려는 노력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여전히 이제 정확도 부분에서는 뭐 흡족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도 역시 이슈는 뭐냐면 데이터 품질 통합입니다. 그래서 워낙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고, 일관성, 뭐 데이터들 사이에는 이게 이제 호환이 안 되는 데이터들, 그 다음에 가다가 값들이 다른 형태로 바뀌거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품질이 낮은 경우들도 있고요. 또 이제 모델의 복잡성이나 해석 가능성, 그 다음에 시장이 변화하면 얼마나 빨리 이 모델을 업데이트하고 조정해서 적용을 할 거냐는 부분. 여기서도 상당한 고민거리들이 남아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업그레이드 계속 시켜가야 되니까 이제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해서 데이터를 잘 관리하는 부분, 그 다음에 모델을 지속적으로 단순화시키고, 그 다음에 해석 가능성 높은 기술을 추가로 적용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적응형 학습, 협업 예측. 그래서 사람의 노하우하고 어떻게 결합시킬 거냐. 여기는 이제 생성 AI가 결합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업그레이드를 해 나가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고, 모델링 코드도,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의 이제 그 해피한 대목은 생성 AI가 등장을 하면서 지금 모델링 코드도, 이 모델을 개발하는 코드, 프로그램 코드도 AI로 자동 생성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보시는 것도 샘플이 그 랜덤 포리스트라고 하는 앙상블 머신러닝, 뭐 그 자체를 모르셔도 되는데, 복잡한 모델링 방식을, 정교한 모델링, 머신러닝 모델링 방식을 적용을 해서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바로 코드를 주죠. 이런 식으로 되면 예측 모델을 개발하고 유지 보수하는 부하가 엄청나게 뭐 10분의 1, 뭐 5분의 1 이런 식으로 그냥 대폭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빨리 개발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태까지 그 하고 싶어도 너무 로드가 심해서 많이 못 만들었는데 훨씬 더 다양한 모델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 외에도 이제 생성 AI를 활용을 하면서 비정형 데이터를 추가로 변수를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 생성 AI가 챗GPT 같은 것들이 설명을 해주기도 하고, 가공도 여기 이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 작년 중반부터 등장을 한 챗GPT에 포함된 이제 자동적인 데이터 분석, 그리고 해석을 하는 기능, 그래서 고급 데이터 분석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만 올려주면 이 데이터에 대해서 시각적으로, 그 다음에 뭐 여기서 추세선까지 자동으로 생성하는 것들이 가능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모델링을 하고, 그 머신러닝을 포함해서요, 모델링을 하고 그 모델링한 결과를 설명을 해주고 예측치를 내놓고 이런 것들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이제 빨간 박스를 쳐놓은 부분을 보시면, 데이터를 분석했더니 어떠냐, 시사점이 뭐냐, 시장의 성장성, 변동성, 브랜드 포지셔닝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해석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걸로부터 어떤 제안도 줄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가 사람이부터 프로그램을 하는 거 이런 게 아니라 툴이 자동으로 해줄 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완성도가 그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어요. 처리 용량이 제한되어 있는, 뭐 수억 건씩, 수십억 건씩 들어가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정도의 속도와 그 다음에 뭐 용량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제공하는 분석 결과와 그 다음에 해석이라는 부분도 100%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정확하다, 완벽하다는 두 번째 문제가, 정확하다도 조금 이제 아직 그 중간중간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이기는 하지만, 이런 기능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지속적으로 발전해 갈 거라는 것은 지금 뭐 분명해 보입니다. 뭐 다양한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뭐 강조를 크게 못했던 거지만, 특히 이제 생성 AI가 등장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좋아진 대목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전략이나 계획 같은 것들을 수립하는 대목입니다. 너무나도 이제 중요도가 크고 사실은 가장 가치 있는 대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 환경 분석, 시장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을 해서 전략과 계획을 세운다. 이 계획을 세우려고 하면 자료조사, 분석, 해석, 진단, 평가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총동원돼야지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게 사람 보고 하라고 해도 일단 잘하기 어렵고, 잘할 수 있다고 해도 뭐 엄청나게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는 작업입니다. 오래 걸려요, 일단. 그래서 적기에 좋은 답이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이 생성 AI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이 미리 학습한 데이터와 상식 플러스 그 다음에 검색을 통해서 수집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 조사 능력에서 압도적으로 엄청난 지원을 해주죠. 그리고 논리적 추론도 사람이 감당하는 수준보다는
뭐 자동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월등합니다. 이런 기능은 이제 각종 전체 업무에 대해서 각 업무별 운영을 모니터링 한다든지 또는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찾는데 전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매우 중요한, 그리고 이전의 업무 방식하고 완전히 업무가 운영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우리가 생성 AI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일단 생성 AI가 매우 빠르게 그리고 한 80점 이상 정도의 답을 바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파괴적인 생산력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90점 이상까지 답을 올리려고 하면 이때는 안 되거나 아니면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생성 AI의 한계라는 측면을 잘 들여다봐야 되는데 지식 범위 한정, 그 다음에 바이어스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한국 잘 모르고 그 다음에 특정한 미래의 시점에 대해서 전망치 부족하고 뭐 등등이요. 그 다음에 부정확하다는 거, 그 다음에 요구한 거하고 관계없는 답이라고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지금 상당히 심한 정도로, 그리고 또 어디 들어있는지 모른다는 게 더 문제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잘 못할지 모른다는 게 상당히 문제점인데 뭐 그런 것들도 있지만 우리가 또 한 가지 이제 추가로 고민해야 되는 대목이 뭐냐면 이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게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라 한계도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없어지고 또 어떤 한계가 갑자기 생겨날지도 모르는 이런 애로사항이 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계라는 걸 머릿속에 반드시 기억을 하고 어떻게 사용할 건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참고로 참고 삼아서 예시로 하나 보여드리면 챗GPT 안에 이미지를 생성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이미지나 생성하는 기능들은 굉장히 많은데 짜장면 먹는 걸 한번 그려봐라 그랬어요. 짜장면을 잘 못 그립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짬뽕이나 무슨 우육탕면 또는 짜파게티인지 비빔면 같은 이런 것들을 먹는 그림이 거의 대부분으로 나와요. 짜장면 비슷하게 못 그려요. 최대한 짜장면 비슷하게 만들어서 그것도 굉장히 잘 다듬어서 만든 게 겨우 이 정도 모습인 겁니다. 이쪽에 보시는 이게 짜장면처럼 좀 안 보이죠? 뭔가 불어 터진 것 같기도 하고 뭐냐? 왜 이러냐? 짜장면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정보가 학습 과정에서 거의 들어가 있지 않았다. 이 앞에서 얘기했던 바이어스의 문제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림을 해석할 때도 그림을 그릴 때도 영상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할 때도 이런 부분들이 들어있을 거라는 걸 결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점이 생길 부분을 충분히 테스트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대책이 필요한 과제들을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쓰기는 써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뭐가 어느 정도 가능한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뭐가 가능한지 어떻게 판단할 거냐?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빠른 속도로 그 다음에 얼마나 강하게 드라이브 할 건지. 왜? 지금 잘 안 되는 부분까지 억지로 무조건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경쟁자하고 어떻게 차별할 거냐?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그 다음에 성과하고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테스트할 거냐? 그 다음에 위험성, 이게 아주 대형 사고를 칠 가능성은 뭐냐? 그리고 만일 그런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대비를 할 거냐? 또 조직하고 고객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거고 그 혼선이 생길 부분은 어떻게 최소화시킬 거냐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뭐부터 할 거냐? 그리고 어디까지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지금 고민을 해줘야 되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이제 염두에 둬야 될 대목이 하나는 규모의 경제라는 측면입니다. 이 AI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상당한 초기 투자가 필요합니다. 앞에서도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게 규모의 경제가 작용할 수밖에 없죠. 인력, 데이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이런 많은 부분에서 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제 이런 이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투자를 소요를 하는, 그래서 남의 사례를 열심히 볼 필요가 있죠. 베스트 프랙티스도 보고 그 다음에 타업종에서 힌트를 얻는 것도, 예를 들면 제조업체나 그 주변 관련된 다른 산업, 제조업체 같은 경우도 이제 물류 쪽이나 재고 관리, 그 다음에 품질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높은 수준의 완성도를 가지고 대규모 자원을 투자해서 장기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우리의 규모하고 상황을 고려해서 어떻게 제 AI를 가져갈 거냐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우리 아마존하고 페덱스는 다르죠. 이제 페덱스가 한 컨퍼런스에서 만났더니 한 얘기가 우리는 아마존이 아니야. 뭘 물어봤더니 그런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수준하고 상황을 인정하고 현실적인 대책을 세운다 이거죠. 우리가 대규모의 리더였을 경우에, 그 다음에 SMB고 팔로워였을 경우에, 그랬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자, 만약 우리가 조금 더 규모가 작고 팔로워다 그렇다면 무제한의 인력을 자원을 투자한다 보다는 현실적인 방법은 효율성을 우선해서 제한된 투자로 어느 부분까지는 7, 80%까지는 빠르게 따라간다든지 또는 그 공통적인 투자가 최소로 필요한 제 한정된 범위만 투자를 하면 작동되고 바로 업무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영역에 집중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현실일 수 있을 겁니다. 생성 AI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1번, 2번 뭐 생성 AI가 이제 낯설다 보니까 새롭다 보니까 업무에 대한 잘 모르면 생성 AI를 잘 못 써요. 업무 자체를 잘 아는 사람이 생성 AI를 업무에 잘 활용을 합니다. 그게 이제 그 첫 번째 숙제가 됩니다. 그래서 업무 자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려는 노력. 그 다음에 프롬프트, 그러니까 뭘 하라고 시키는 이 지시문, 이걸 어떻게 작성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기술력을 키워야 되는 거죠. 결국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 역량, 그 다음에 훈련, 이 두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된다. 그래서 배우고 그 다음에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실용 능력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 구체적으로 이제 각 업무별로는 어떻게 적용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이 필요해요. 제가 작년 5월에 쓴 책이 뭐 아직도 서점에 팔리고 있습니다만은 이 책은 이제 마케팅에 대해서만 한정져서 어떻게 그 챗GPT 를 사용할 건지 시작부터 끝까지 그래서 그 기획 환경 분석부터 기획 그 다음에 그 컨텐츠 제작 실행 그 다음 사후 분석과 개선 방안 도출 이런 단계별로 그 어떻게 이제 활용할 건지에 대한 활용 방법을 뭐 책으로 낸 적이 있는데 이런 식의 제조든 인사관리든 생산이든 또는 뭐 장비에 대한 관리나 수요 예측이든 이런 각 업무 영역별로 어떤 AI 도구를 어떤 식으로 사용할 건지 구체적인 활용 방법이 개발되고 준비가 돼야 이길 수가 있겠죠. 더 잘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정도를 참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AI를 유통물류 이 산업에서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들을